네, 결국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통합당의 불참 속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보신 것처럼 17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수경안 심사에 돌입하며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습니다. 네, 반면 통합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정책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날입니다. 2020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고 일당 독재가 선언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여당이 사실상 전체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건 32년 만에 처음이죠. 앞으로의 국회 모습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왔던 원구성 협상 결국은 결렬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1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주말 사이에 일정 부분의 의견 일치가 있었고 그래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막판 그 협상에서 결렬이 됐단 말이죠. 그 막판 협상 결렬이 아니고요. 8개 합의 사항에 대한 합의문까지 거의 작성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합의문에 사인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대표가 지난번에도 11대 7 합의했다가 의총에서 부결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총에서 미래통합당 의총에서 동의를 받고 사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거의 합의가 됐던 거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위안부 피해 국정조사, 위안부 피해자 국정조사,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이제 재판 과정에 대해서 검찰의 위해 모증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한 법사위 청문회 등 그리고 법사위원장의 경우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맡겠다는 거였고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긴 쪽이 법사위원장을 하도록 하자, 여당이 하도록 하자 이런 안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시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 부결돼서 이제 협상이 최종 깨졌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원내대표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니까 그게 의총이나 당 지도부에 보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미래통합당이 힘을 전적으로 실어주지 않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저희도 19대 때 많이 해본 국회 보이콧을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일하는 여당. 이런 부담을 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당, 그 반대로 국회 보이콧하는 야당, 이런 구도가 잡힐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희 경험상으로 보면 나갈 때는 쉬웠는데 의사 일정을 거부하긴 쉬웠는데 다시 의사 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더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마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메시지가 불리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와 비슷하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 수용 가능성이 있었고 이게 뜻이 있었는데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당내의 반발로 인해서 이것이 무산됐다.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은 단호한 입장이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독주에 절대 순응할 수 없다는 그런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총이라는 것은 그 합의안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합의안을 수용하는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성인들하고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참 암담합니다. 뭐 과학이라는 것이 상상이라는 것이 과학으로 현실화됩니다만은 민주당은 이 상상을 무력으로 지금 현실화시켰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역사적 진단이 있으리라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통합당이 독재다, 이래 일당 독재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냉정하게 좀 봐야 되겠죠. 뭐 독재라는 어떤 사전적 의미 자체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나 정파가 어떠한 그 현안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물론 뭐 독재의 부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든가 일본의 군국주의라든가 뭐 고대 로마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독재의 상당히 부정적 의미라 볼 수가 있겠죠. 뭐 부정적 의미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17개, 17대 0이라는 그 스코어 자체가 어떤 현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독재를 할 가능성도 있고 독재로 비춰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역량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내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부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중성, 그 이율 배반이 굉장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민주당과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럴 수밖에 현실이 뭐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 상황, 예. 그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 추경안 처리해야 된다. 여기에는 타이밍이 문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절박하다 그러면 법사위 왜 못 내놓습니까?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죠. 많은 걸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게 뭐냐 그러면은 법사위에 내놓기 싫고 다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17대 1의 독단적인 어떤 형태의 국정 운영을 하려고 들면 국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진영하는 논리가 아니고 어떤 학자든지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 말씀 중에 8개 합의안을 이제 합의를 쭉 했단 말이죠. 근데 합의안에 서명을 안 한 거예요. 그 의총에서 혹은 지도부의 동의를 받겠다고. 그런데 이 경우 어떤 원내대표가 이 안은 내가 합의를 안 했는데 올립니다. 이런 원내대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8개 합의안을 작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그 8개 합의안, 저희 약간 의외인 것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위해 모증 행위에 대한 의혹까지 증언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미래통합당이 요구했대요. 이 부분을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자. 근데 이게 여당 입장에선 그 재판 과정이 다시 드러나면 한 전 총리 자신이나 그 가족이나 되게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정조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관철되니까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를 안 하면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합의 안 합니다 하고 깨면 되지. 그 본인이 합의도 안 한 걸 지도부에게 가져갔다면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이 미래통합당 반응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일관된 주장이 법사위 안 주려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어디 한번 해봐라 이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또 독재라고 비난을 해요. 그럼 도대체 그 과거의 주장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중에 동의되는 부분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감으로써 엄청난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예.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국회의원 176명이 열심히 일해서 그게 성과를 내면 좋고 성과가 안 나더라도 어쨌든 미친 듯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는 것. 지금 민주당은 그거밖에 없고 예. 그 책임 정치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진 것이죠. 그 부분 동의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두세 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뭐 일맥상통하는 의견일 것 같은데 양날의 검을 쥐게 된 상황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책임이 또 민주당에 다 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보면 성공한 자영업자 비슷하게 본회의 출석도 도장 찍고 나가면 출석이 돼요. 이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이 미친 듯이 일하는 국회의원 모습을
176명 전원 한 명 한 명이 보여줘야 하고 예. 뭐 지도부는 어쨌든 이제부터는 냉정한 판단, 유능한 일처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저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기호지세다. 지금 그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통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로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통합당도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끝장 토론 형식으로 대응책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슈퍼 갑질로 국회 전부를 독식했다. 개원 협상 결렬 책임은 통합당에 돌리고 있지만 결코 통합당은 지도부의 그런 균열 문제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늘 입장 내용이었는데, 오늘 끝장 토론 형식으로 어떤 좀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모든 힘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과정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결론만 따질 수 있는 게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의 부분들은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라도 저는 오늘 이해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원론에 대한 위반이거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상권분립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의 위치 자체는 야권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의 통합당이 오늘 뭐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싸울 수 있는 명분, 투지를 점점 불태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당의 야권으로서의 견제적 역할, 이런 것들이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고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정적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결과의 정당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포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떤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일단 이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죠. 정치에 있어서 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합의를 중요시하는 국회에 있어서 그 합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연적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자연적 상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힘의 의회에 대해서 다수에 대한 부분들을 횡포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다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회라는 것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힘이 들고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끝까지 야당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여당의 성숙한 모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권이 이번 17대 0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한 무리수를 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도 통합당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통합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응책에 있어서 어떤 형식에 있어서 정책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필요한 추경 심사에서는 불참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당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면은 어떻습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예.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시기적절, 그 타이밍,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17대 0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되새겨 보면은 통합당도 이 국가적 위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여러 번 밝혀왔었고, 또 추경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도 당 지도부에서도 밝혀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경안 때문에 국가 위기 경제 탈출을 위해서 이런 어떤 국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이야기는 사실상 논리력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법사위가 조금이라도 통합당이 이야기한 대로 양보만 됐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주 원만하게 또 긍정적으로 아주 국정의 원활함을 기할 수 있는 속도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해석은 뭐 건물입니다만은 이 추경안에 대한 협상, 그 결국 추경안이 뭡니까?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0조, 6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당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어떤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게 야당의 견제적 역할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미 여당이 여기 상임위까지 독식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 절차, 추경에 대한 타당성 심의 절차까지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들어간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견제적 역할은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리는 그런 활동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힘이 세든 힘이 약하든 간에 문제성을 계속해서 국민들에 알려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해서 견제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깔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상임위 회의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역사적인 부분에 명확성을 기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향후에 미래 세대들 안에 될 빛이 뭐고 또 국가적 경쟁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제가 되고 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있을지 지금 제도권 내에서 이야기가 불가항력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사적 대한 진실, 그 통합당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남겨놔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어떤 정책적인 말씀 부분을 들어보면 해봐야 되겠죠. 여당 발목 잡겠다 그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이 여당의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추경안을 발목 잡는 게 아니고 그 추경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라. 이게 야당의 몫이다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세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고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논평들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당 비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비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니고 그 오포지트라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반대의 대안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도 갈수록 일하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이런 구도로 갈수록 가게 되어서 예.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네. 19대 때 민주당이 진짜 많이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국회 비웠다고. 그리고 문호동 무임금 왜 너네 안 하냐. 그러고도 세비 받냐. 그래서 나온 게 세비 받나부 의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조금씩 호흡 조절을 해 나가시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3차 추경 심사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려면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 그 추경 심사 과연 가능하겠는가, 졸속 심사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심사는 가능하죠. 그런데 추경안 심사라는 게 자세히 하기로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1년에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를 믿고 사실 지난 국회에서도 일부를 이제 심사하고 바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 기조는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추경안이든 예산 심사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여야가 지역구 예산 끼워 넣고 이런 거 하면 정말 문제겠죠. 그러니까 야당이 본래 여당 중진들이나 실력자들이 추경한다면서 거기에 지역구 예산 끼워 넣어서 본질을 흐리지 않냐. 이런 거 감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여야 지도부들이 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다 보니 국회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산안 심사를 안 하고 밖에서 민주당을 계속 비난하겠다. 이 전략은 득도 없고 이게 뭐 얻을 게 별로 없는 전략이다. 저희 경험상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국회 부의장 자리가 하나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자리 앉지 않겠다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정보위원장을 못 뽑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위원장은 국회의장단과 협의는 최소한 하게 그렇죠. 돼 있어요. 그게 아주 정보위원장이 예민한 상임이라 뭐 정보위원회가 못 뽑히는 거죠. 뭐 위원장이.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안보 문제로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크셔서 국정원 보고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위원장이 뽑히지 않으면 정보위원회만 계속 가동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국회라는 게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비난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위원회 구성도 이게 하세월로 미루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진석 국회의장이 야당 몫의 부의장으로 앉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뭐 안 아니면 앉으면 여당이 그 야당 몫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정보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국회의장단하고 거의 합의에 가까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뭐 정보위원회가 지금 중요하다고 오히려 주장하시는 쪽은 미래통합당 쪽이시잖아요. 원래 보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고 민족에 철저한 게 보수기 때문에
뭐 좀 더 고민하시지 않을까. 예. 뭐 제가 말꼬리를 잡고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뭐 민주운동도 하셨고 시민운동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 중에 상임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상임위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그래서 상임위 하나하나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가 국회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야가 합의 배분에 의해서 관례, 불문율에 의해서 해왔던 겁니다. 이게 뭐냐? 1987년도 민주화 정신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33년 만에 그도 그 주체 세력인 민주화 세력이 깨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건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국회 부의장, 글쎄요, 뭐 국회 부의장을 꼭 어떤 야당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명시된 건 없습니다. 뭐 여기에 단양 국회법상에는 과반수 출석,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 협상이 따라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통합당에 대한 변신, 그 통합당의 자세가 이제 약간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위 5선인 정진석 그 국회 부의장 사실상 뭐 후보에 유력했지 않습니까? 예. 정진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의장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편을 들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통합당이 보여주지 못한 어떤 상당히 희생적인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통합당이 상당히 일사대오의 어떤 결집된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예. 여기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도부 들게 하지 마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자중준환을 일으키도록 여당이 자꾸 돌을 던지고 있는데 전혀 그거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회장 자리는 그만큼 어떤 상징성이 통합당 내부에서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의장 안 하시면서 정보위원회 구성을 막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그 황교안 대표 때부터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이게 모든 게 몸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투쟁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 쪽에 맞는 모습이었죠. 근데 민주당은 이제 집권하고 집권 여당이다 보니 그 모습을 탈피해서 지금 유능한 진보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쪽이 사실은 투쟁이나 이런 거보다는 미래통합당 쪽 인재풀이 훨씬 전문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19대 때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새누리당의 그 인재풀이, 전문성이. 그래서 그런 강점을 살려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문제를 집어낸다면 그것이 저는 미래통합당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임위원장 배분 후에 그 첫 과제가 3차 추경안 통과였고 그 다음으로 공수처 출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통합당은 일단 반대 입장이에요.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공수처 출범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출범이 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대통령도 여기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을 했고 최근에도 뭐 7월 15일 뭐 법정 시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건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공식화시켜달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 정부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가 지적했던 바와 똑같은 겁니다. 왜냐 그러면 통합당은 이 공수처 그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위헌 소송까지 내놓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몫인 소위 말해서 공수처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이런 어떤 기류라 그러면 추천조차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혜련 의원이 여기에 개정안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추천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어떤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뭐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원내 교섭단체는 두 정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통합당밖에 없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법사위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추천위 구성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주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 개정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향후에 대한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김태년 원내대표 참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온화한 분이세요. 근데 5번이나 본회의를 미루면서 지지자들과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전략에 민주당이 말린 거예요. 지금 김종인 대표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이것이 정권 교체의 약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이게 2022년 대권 전략의 일환으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계속 얘기했구나 이런 것이고 그 핵심이 법사위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데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이 뭐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미래통합당이 이해하지 못하는 민주당 운영 체계의 핵심은 당원과 지지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해서 검사가 잘못해도 그동안의 검사들은 기소율이 되게 낮으니까 검사도 벌받게 하자. 그러니까 법적 정의를 공수처로 이뤄보자는 건 그게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당원과 지지자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은 촛불을 들어서 관철시켰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은 이게 지금 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았는데 법 개정 작업부터 먼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도 위원 구성도 의뢰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해보되 그런데 계속 발목 잡기를 하면 그럴 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일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좀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데 대해서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나쁜 선례죠. 왠지 아세요? 지금 이게 그냥 검언 유착이 아닙니다. 유시민 죽이기 검언 유착 공작 의혹이에요.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분명히 그 한모 검사,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모 검사를 지목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채널A는 이미 취재 윤리 문제가 있었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또 수사자문위원회 소집도 허용했어요. 이 건과 관련하여.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예,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제 그 피고인 쪽에서 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개의 단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대검감찰부 작동하고 있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또 작동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 그리고 또 피고인이 요청한 수사자문회의가 작동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대검 인권부가 지금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쁜 선례라는 게 이 5개 단위의 수사 결과가 다 다를 때 검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는 이러저런 걸로 점수 땄고 야당의 아주 정말 엄청난 그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 이번에는 측근 구하기 위하여 너무나 큰 무리수를 뒀다. 그래서 검찰 내부의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5개의 단위가 작동하는 이 상황, 이건 정말 나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책에서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을 주기 위해서 쓰는 단어를 애매하거나 모순된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 말을 사용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본질 흐리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검언 유착이냐, 검찰 다스리기냐. 라는 겁니다. 검찰 다스리기에 대한 속뜻인데 이걸 검언 유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검언 유착에 대한 사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 봐야죠. 그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 이게 과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국민들은 검언 유착 이게 문제구나라고 인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해식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럼 알겠습니다. 모든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이거 관련해서는 이걸 무슨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이 사건을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그 MBC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도를 계속했고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했고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 이모 기자 당사자가 많은 부분을 인정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데 정확히 유시민 죽이기, 검언유착, 정치공작 의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은 팩트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